저는 시댁에서 살고 있는 31살 전업주부예요. 시댁 생활을 시작한 건 시어머니 때문이에요. 시부모님이 사는 곳은 꽤 시골이고 시아버지가 회사 출장이 잦아 시어머니가 혼자 있는 시간이 길어졌기 때문이라고 했어요. 시골이라 마트에 가는 것도 차로 20분 정도 걸리고 집도 커서 청소도 힘들고 어쨌든 같이 살면서 시어머니를 도와주었으면 좋겠다고 하셨어요. 시부모님은 제가 봤을 때는 인품이 좋아 보였기에 저는 남편의 제안을 흔쾌히 수락했어요. 하지만 막상 뚜껑을 열어보니 제 예상과는 정반대였어요. 시댁으로 이사온 직후 시아버지가 출장을 가버려서 저는 낮 시간 대부분을 시어머니와 함께 지내고 있었어요. 처음에는 친절하게 대해주던 시어머니가 어느 순간부터 집안일을 다 떠맡기고 제 스케줄을 무시하고 무리한 일을 시키는 거예요. 마치 괴롭히는 것으로밖에 보이지 않는 행동이 계속됐어요. 어머님이 아기가 있는 건 아닌 것 같은데 쉴 틈을 안 주셔. 뭐, 엄마 집에 살고 있으니까 엄마가 시키는 대로 해줘야지. 지금까지 엄마가 직접 해온 일들이니까 너가 못하겠다고 말하면 그건 핑계일 뿐이야. 남편은 제 편이 돼주기는커녕 시어머니와 마찬가지로 저를 비난해왔어요. 이쯤 되니 시댁에서 사는 것 자체가 싫어지기 시작했는데 아직 결혼한 지 얼마 되지 않았고 한번 시댁에서 살겠다고 한 이상 제가 먼저 다시 둘이서 살고 싶다는 말은 하기 힘들었어요. 현실적으로 남편과 시어머니의 말을 듣는 것 외에는 다른 선택지가 없었죠. 그 뒤로는 시어머니의 말을 너무 신경 쓰지 않고 어느 정도는 한 귀로 흘려보내려고 노력했어요. 하지만 시어머니와의 생활에서 스트레스의 원인이 되었던 건 집안일뿐만이 아니었어요. 시어머니가 결혼한 지 한참 됐는데 아직 임신 소식은 없는 거냐며 손자를 기대하는 것인지 필요 이상으로 저에게 임신에 대한 불평을 늘어놓으셨어요. 물론 저도 아이를 갖고 싶지만 시댁에서 생활하는 이상 남편과의 시간은 아무래도 줄어들 수밖에 없고 원래 임신이 잘 안 되는 체질인 건지 아이는 좀처럼 생기지 않았어요. 저도 나름 예민해져 있는데 지적을 받으니 정말 스트레스였어요. 그뿐만 아니라 저는 전업주부이기 때문에 쓸 수 있는 돈도 거의 없고 남편에게 용돈을 자유롭게 받는 것도 아니었어요. 도시라면 돈이 들지 않는 취미를 찾을 수 있겠지만 아무것도 없는 시골에서는 우선 이동하는데도 돈이 들어요. 운전면허가 없는 저는 시댁에 있는 차를 운전할 수도 없고 설령 운전면허가 있다고 해도 시어머니가 허락하지 않을 거예요. 그렇게 매일매일 집안일만 하는 날이 계속되고 있었어요. 그러던 어느 날이에요. 제가 평소에 장 보러 갈 때 쓰는 전기자전거가 타이어가 펑크가 난 거예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시어머니에게 운전 좀 부탁드렸어요. 언짢아 하시며 마지못해 차를 운전해 주셨는데 차 안에서도 불평하셨어요. 짜증나? 기름값은 너가 당연히 줄 거지? 그리고 타이어 수리 빨리 해서 또 귀찮게 하지 마. 죄송합니다. 저는 잔소리 듣기 싫어서 얼른 쇼핑을 끝내고 차에 돌아왔어요. 최대한 빨리 돌아왔다고 생각했지만 역시 시어머니는 늦게 온다고 불평하며 평소보다 더 빨리 차를 몰으셨어요. 좀 더 안전운전을 했으면 좋았겠지만 여기서 시어머니에게 불평하면 불에 기름을 붓는 격이어서 저는 조용히 조수석에 앉아 있었어요. 그러던 중 앞차가 저속으로 달리는 게 짜증난 시어머니가 악셀을 밟아 추월을 시도했어요. 그런데 추월하는 순간 우리 앞에 자전거가 튀어나온 거예요. 제가 위험해! 라고 외치는 순간 시어머니는 핸들을 돌려 자전거와 정면 충돌을 피할 수 있었어요. 하지만 갑자기 핸들을 돌린 것과 급브레이크를 밟는 바람에 차는 그대로 가드레일을 들이받았고 조수석에 앉아있던 제가 크게 다쳤어요. 그대로 의식을 잃고 정신을 차려보니 병원에 있었는데 오른쪽 눈에 이상한 느낌이 들었어요. 정말 말씀드리기 어렵지만 후유증으로 앞으로 오른쪽 눈은 회복이 안 되실 거예요. 이 말을 듣는 순간 제 머릿속이 하얗게 변했어요. 저는 아무 대답도 할 수 없었고 그날 하루 종일 제 오른쪽 눈이 실명했다는 사실을 받아들일 수 없었어요. 그때 병실에 시어머니와 남편이 들어왔어요. 당신, 오른쪽 눈이 안 보일 거라고? 혹시 이제 장애인 연금 같은 게 나올까?
뭐, 한쪽 눈 시력을 잃었다고 해서 크게 문제될 건 없으니까 너무 크게 슬퍼하지 마. 시어머니의 운전이 불러온 결과인데 저에게 사과하기는커녕 사과하는 기색도 보이지 않았어요. 게다가 남편도 완전히 시어머니 편을 들며 제 부상은 안중에도 없는 것 같았고 이 순간 두 사람에 대한 분노가 치밀어 올랐어요. 저는 오른쪽 눈을 영원히 잃어버렸어요. 그런데도 사과 한마디도 없어요? 시끄러워. 불임의 집안일도 제대로 못하면서 여자로서 가치도 없는 게 어디서 큰 소리야. 웃으면서 자신은 아무 관심 없다는 듯한 태도를 보이는 시어머니의 모습에 제 인내심은 완전히 바닥을 드러냈어요. 그 후 저는 남편과 따로 이야기를 나눴어요. 사고 경위를 자세히 듣지 못했을 수도 있지만 시어머니 때문에 내가 이렇게 된 거 맞잖아. 조금만 더 안전운전했으면 내가 이렇게 되지 않았을 거라고. 내 말 제대로 듣고 있어? 엄마가 아슬아슬하게 충돌을 피해서 넌 오른쪽 눈 하나만 잃었잖아. 오히려 한쪽만 다친 걸 감사해야 하는 거 아니야? 그리고 오른쪽 눈을 잃었다고 해서 집안일 하는데 큰 지장이 있는 것도 아니잖아. 저는 남편의 말을 듣는 순간 온몸에 소름이 돋았어요. 이 사람은 도대체 무슨 말을 하는 걸까? 정말 그렇게 생각한다면 그냥 마마보이이거나 머리에 나사가 10개 정도 빠진 사람으로밖에 보이지 않았어요. 그게 무슨 소리야? 지금 진심으로 하는 얘기야? 손발이 자유자재로 움직일 수 있으니까 집안일 같은 거 안 할 핑계로 삼지 말라는 뜻이야? 맞아. 그게 나는 중요하니까. 처음부터 시어머니 편을 들었던 남편에게 호소했던 제가 바보였을지도 모르지만 남편은 제 말을 전혀 들어주지 않았어요. 아마 지나가는 사람 100명에게 물어보면 100명 다 시어머니가 잘못했다고 할 거예요. 저는 조수석에 앉아 있을 뿐이고 난폭 운전을 한 건 시어머니잖아요. 하지만 여기엔 제 편이 되어줄 지인이나 친구도 없고 오른쪽 눈을 잃은 제가 할 수 있는 직종도 한정되어 있어요. 장애인으로 채용해주는 회사도 있지만 이런 시골에 있는 회사들은 대부분 영세한 회사들이고 장애인 채용을 하는 회사는 거의 없어요. 이사할 돈도 생활할 돈도 없는 상태에 저는 어쩔 수 없었어요. 하지만 저는 마지막 희망만은 버리지 않았어요. 저는 병원에서 퇴원하자마자 한 사람에게 연락을 취했어요. 그 후 이혼을 위해 조금씩 움직이기 시작했고 모든 준비가 끝나기까지 약 4개월 정도 걸렸어요. 그 사이에도 시어머니와 남편으로부터 오른쪽 눈을 잃은 걸로 큰일 난 것처럼 굴지 말라는 잔소리가 계속되었지만 이제 준비는 다 됐으니 행동으로 옮길 일만 남았어요. 그런 타이밍에 시어머니가 또다시 사고를 당했어요. 바로 병원으로 후송된 것 같아서 남편의 연락을 받고 병원에 갔더니 어처구니 없는 이야기를 들었어요. 바로 시어머니가 차 사고가 나서 하반신 마비가 됐다는 거예요. 앞으로 휠체어 생활을 해야 한다는데 남편은 저보고 시어머니를 간호하라고 했어요. 드디어 이 두 사람과 헤어질 수 있는 최고의 상황이 찾아왔어요. 제가 비슷한 상황에 처했을 때 두 사람은 저를 전혀 도와주지 않았었거든요. 그런데 왜 내가 시어머니를 돌봐줄 거라고 생각하는지. 그래서 저는 먼저 집으로 돌아가 이혼 신고서를 탁자 위에 올려놓고 시댁을 떠났어요. 그랬더니 아니나 다를까 남편에게서 전화가 왔어요. 탁자 위에 서류는 뭐고 아무런 말도 없이 어디 갔냐고 했어요. 엄마가 지금 힘들어하고 있는데? 장난해? 내가 왜 돌봐줄 거라고 생각해? 내 오른쪽 눈 실명하고 나서 전혀 도와주지 않은 건 너희 둘이잖아? 본인들은 전혀 도와주지 않았으면서 나한테는 도와달라는 거야? 저는 그동안 쌓여있던 울분을 풀기라도 하듯 꽤 강한 어조로 남편에게 말했어요. 넌 한쪽 눈만은 보이지만 엄마는 휠체어 없이 생활이 안 된다고. 비교가 된다고 생각해? 물론 저는 혼자서 생활할 수 있고 간병 없이는 살 수 없는 시어머니에 비하면 경증일 수도 있어요. 하지만 문제의 본질은 거기에 있지 않죠. 저는 시어머니의 난폭 운전으로 인한 피해자임에도 불구하고 버림받은 거잖아요. 교통사고가 났다는 건
또 난폭 운전을 했기 때문이잖아? 내가 도와줄 이유는 없으니까 나한테 기대하지 마. 그리고 다음 날 남편이 친정으로 오라고 했어요. 정말 가기 싫었지만 시아버지도 돌아오셨고 앞으로의 이야기를 나누자고 해서 가기로 했어요. 시아버지는 저에게 그동안 마음고생 많았다며 저를 다독여 주셨어요. 그러나 시어머니와 남편은 시아버지가 자기 편이라고 생각하는지 저에게 고압적인 태도를 계속 취했어요. 하지만 시아버지는 그런 두 사람의 기대를 저버리는 듯한 말을 했어요. 시어머니와 남편 보고 집에서 나가라고 한 거죠. 잠깐만요. 당신 그게 무슨 소리예요? 두 사람은 시아버지의 말에 입을 벌리고 놀라했어요. 시아버지는 폰을 꺼내서 녹음된 음성을 들려주었어요. 거기에는 남편과 시어머니가 저에게 시집살이 시키는 음성이 고스란히 녹음되어 있었고 그걸 들은 두 사람은 얼굴이 창백해졌어요. 너희들이 한 짓 다 알고 있어? 뭐야 이거? 몰래 녹음하고 있었어? 네. 무슨 문제라도 있어요? 이거 완전 배신이야, 배신. 어차피 이혼할 건데 그게 뭐가 중요해요? 나도 너랑 이혼하고 이 집에서 쫓아낼 거야. 그리고 차는 다 변상해야 할 거야. 너와 이혼하면 우리는 남이고 나는 휠체어 탄 너를 돌볼 의무가 없어지지. 대신 아들이 그 의무를 지겠지만 시아버지가 그렇게 말하자 시어머니는 고개를 떨구고 남편의 얼굴은 더욱 창백해졌어요. 이렇게 된다면 남편은 직장을 그만둬야 하고 평생 시어머니를 돌봐야 하죠. 그것만은 어떻게든 피하고 싶었던 모양이에요. 아무리 그래도 혼자선 시어머니를 돌보는 건 무리라고 남편이 울부짖었거든요. 그러면서 제게 그동안 섭섭하게 해서 미안하다고 사과했어요. 사과했으니까 용서해 줄래? 그러면 나도 사과할게. 미안해. 하지만 나머지는 알아서 해결하도록 해. 저와 시아버지가 진심이라는 걸 알아챘는지 남편은 그 자리에서 주저앉아 버렸어요. 시어머니는 아까부터 휠체어에 앉아 고개를 숙이고만 있어요. 그리고 이 집은 팔기로 했으니 억지로 계속 살려고 해도 소용없어. 반년 전 제가 사고 난 직후에 시아버지께 연락을 드렸거든요. 그때부터 제가 겪는 상황을 시아버지는 모두 알고 계셨어요. 지난 서너 달 동안 미리 다 준비했지. 정말 불쌍하네. 시아버지가 이제 대화는 끝났으니 돌아가도 좋다고 해서 저는 그대로 친정으로 돌아갔어요. 그리고 시아버지의 협조로 남편은 곧바로 이혼 신고서를 제출했어요. 그리고 저에게 어느 정도의 금액이 위자료 명목으로 입금되었어요. 그 후 전 남편은 시어머니를 돌보기 위해 직장을 그만두게 되었고 지금은 장애인 수당과 저축을 깎아먹으며 생활 수준이 많이 떨어졌다고 해요. 시어머니는 휠체어 생활을 하며 고통스러운 나날을 보내고 있는 것 같아요. 만약 시어머니가 사고를 내지 않았더라면 이런 일은 없었을 텐데. 이제 유일하게 남은 혈육인 전 남편은 시어머니를 돌봐야 할 책임이 있기 때문에 떠나고 싶어도 떠나지 못한다고 해요. 저에게 주는 위자료와 생활비 등으로 전 남편이 모아둔 저축은 거의 없어져 가고 시어머니를 요양시설에 입소시키는 돈도 마땅치 않는다네요. 아마도 조만간 길거리에 나앉을지도 모르겠어요. 참고로 저는 시아버지가 소개해준 회사에서 간단한 업무를 하며 일할 수 있게 되어 지금은 즐겁게 혼자만의 여유를 만끽하고 있어요. 결혼한 지는 벌써 6년이 다 되어 가는데요. 얼마 전 자기는 애 안 낳을 거라는 저보다 5살 어린 형님이 조카를 낳고 직장을 그만둔 일이 있어서 사연을 신청하게 되었어요. 제가 사연을 보낸 계기가 조금 황당하죠. 그게요. 사실은 본인은 아니었지만 형님과 저는 사이가 좋지 않았어요. 시댁은 남편을 포함한 아들만 둘이 있는 집이었는데 남편의 형이자 아주버님은 비혼주의는 아니지만 30 후반이 다 되도록 짝을 찾지 못해 꽤 오랜 시간 며느리는 저 혼자뿐이었죠. 그랬기 때문에 저는
은근 저와 죽이 잘 맞는 형님이 시집 왔으면 하는 바람이 있었어요. 그런데 유감스럽게도 아주버님은 여자 보는 눈이 거의 장님 수준이더군요. 왜 남자들은 한 살이라도 더 어리고 예쁘면 좋다고 하잖아요. 거기에 어느 정도 능력까지 있으면 땡큐라고 하더니 딱 그런 여자를 데려온 거예요. 하지만 시부모님은 반쯤 포기한 장남이 저보다 어리고 능력 있는 며느리를 데리고 왔다고 좋아하셨고, 일부러 아기를 갖고 그런 건 아니시겠지만 큰 며느리를 예뻐하느라 저한테도 상처를 많이 주셨어요. 저보다 5살 어린 형님은 나름 큰 회사에 다니고 있었고 집안도 꽤나 잘 살고 있었는데요. 저도 처음엔 형님 같은 조건의 여자가 굳이 왜 우리 아주버님이랑 결혼했을까? 하는 의구심이 들었어요. 그런데 시댁에 처음 인사 왔을 때 딱 알겠더군요. 성격이 쎄도 너무 셌어요. 뭐 고분고분할 필요까진 없지만 그래도 결혼을 할 생각이라면 대개는 시댁 식구들에게 잘 보이려 노력하는 성인은 보이잖아요. 하지만 형님은 그럴 마음이 아예 없는 것 같았어요. 거기에 아주버님까지 형님을 떠받들고 사시니 누군가 나서서 말도 못할 노릇이고, 점점 시간이 갈수록 집안 분위기가 저까지 형님을 배려하고 극진히 모셔야 하는 그런 웃기는 분위기가 돼버리더군요. 그런데 형님이라는 여자는 그걸 부담스러워하지도 않았어요. 은근히 그걸 즐기는 눈치였고, 더 나아가 저를 무시하기 시작했는데요. 아마도 자기처럼 직장에 다니지 않고 집에서 살림하고 애만 키우는 저를 능력이 없다고 판단한 듯 보였죠. 동서? 내가 나이가 더 어린데 말을 이렇게 놔도 되나 모르겠네? 혹시 기분이 나쁠까? 아니요, 괜찮아요. 그래? 그렇다면 다행이고, 내가 회사에서도 과장급이라 아랫사람한테 말을 놓는 경우가 많아서 반말이 편해. 원래 미국에서는 나이 상관없이 바로 반말하잖아. 그런데 동서는 원래 직장생활 안 했어? 아니면 결혼하고 그만둔 건가? 아, 결혼 전에 직장에 다니다가 잠깐 쉬고 있을 때 그 일을 만나서요. 원래는 내 갖기 전에는 다시 일을 할 생각이었는데 저의 민재가 바로 생겨서 계속 일을 쉬게 됐어요. 아, 그럼 뭐 이젠 다시 일하긴 어렵겠네. 요즘 웬만한 좋은 회사들은 들어가는 게 입시보다도 더 어려워. 나도 지금 회사 들어가려고 얼마나 노력을 했는데. 뭐 그만큼 대우도 잘해줘서 지금은 보람있지만 내 주변에선 우리 회사 들어오고 싶어서 난리야. 형님은요, 나름 그 업계에서 알아주는 광고회사에 다니고 있었어요. 그리고 잘난 척하는 꼬라지 보기는 싫었지만 그 회사에 들어가는 게 어렵다는 건 저도 너무나 잘 알고 있었는데요. 사실 저도 광고회사에 꽤 오랫동안 근무한 사람이라 잘 알고 있었거든요. 굳이 따지자면 형님이 다니고 있다는 그 회사의 경쟁사가 제가 다니던 회사였어요. 그리고 어차피 현역도 아니라서 말하는 것도 우스운 것 같아 일부러 말을 안 했는데, 저도 나름 잘 나가는 사람이라 직책도 높고 연봉도 많았죠. 게다가 형님은 자신을 커리어 우먼이라고 당당하게 소개할 정도로 자기애가 넘쳐 흘렀는데요. 자기 관리에도 엄청 신경을 쓰는 눈치였어요. 저도 솔직히 자기 관리하는 여자 멋있다고 생각하기에 형님의 그런 점을 나쁘게 보진 않았는데, 형님은 제가 아이 낳고 저 자신을 꾸미지 못하는 걸 보고는 한숨을 쉬며 이렇게 말하더군요. 나는 이래서 여자들이 결혼하면 망가졌다는 소리를 듣는다고 생각해. 동서, 아무리 집에만 있다고 해도 옷도 좀 신경 써서 입고 운동도 하고 그래. 우리 그이한테 들으니 서방님이 그래도 못 버는 것도 아니던데. 동서, 그러다 서방님이 한눈이라도 팔면 어쩌려고 그래. 네? 무슨 그런 말을 해요. 걱정돼서 하는 말이지. 솔직히 형님의 그런 선 넘는 말은 너무 어이없고 화가 나서 저는 아무 말도 하고 싶지 않았어요. 나이는 어리지만 손윗사람이라 반말 찍찍하는 것도 겨우 봐주고 있는데 저런 싸가지 없는 말까지 생각 없이 하다니 너무 불쾌했죠. 그런데 나는 그래서 최대한 아이는 늦게 가질 거야. 뭐 굳이 가져야겠다는 생각도 없고 어차피 민재가 있으니까 난 동서처럼 절대 그렇게는 못 살 것 같아. 동서는 대학 어디 나왔어? 대학을 나오긴 했지? 오해는 하지 말고 그냥 안타까워서 그래. 동서도 그러지 말고 애도 이제 어린이집 다니는데 어디 마트라도 취직해. 그리고 맨날 이런 푹 퍼진 일상복만 입지 말고 나 봐, 얼마나 세련됐어.
형님이라는 여자는 능력은 있을지 모르지만 인성은 바닥이었어요. 거기에 시어머니가 은근히 아이를 기다리는 눈치셨는데 형님은 시부모님께도 저에게 말하듯 아주버님과 이미 합의하고 각서까지 썼다며 당분간 아이는 갖지 않을 거니 기대도 하지 말라고 딱 잘라서 말하더군요. 이쯤 되면 온 식구가 형님의 눈치를 보는 신세나 다름이 없었어요. 시아버님은 처음에 능력 있고 똑소리 나는 맏며느리가 들어왔다고 좋아하셨는데 나중엔 혀를 내두르셨죠. 그래도 저희 시부모님은 꽤 성품이 좋으신 분들이라 뭐라고 하시진 않으셨는데요. 그중 시어머니는 여자도 능력이 있으면 그럴 수 있다며 형님을 존중하셨고 요즘처럼 힘든 시기에 부부가 맞벌이하면 당신 아들도 덜 힘들 테니 알겠다고 좋게 넘어가라 하셨어요. 그러면서 우리는 민재가 있으니 뭐 급한 것도 없지. 지금 생각하면 민재 엄마가 큰일 했다. 너도 네 형님처럼 나가서 돈 벌고 싶을 텐데 애 때문에 참는 거잖아. 내가 그 마음도 모르지 않아. 그래서 그게 참 고맙다. 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어쨌든 제 마음을 알아주시는 거니 그것도 참 감사하더라고요. 그런데요. 시어머니의 말을 다 들은 형님은 또 뭐가 마음에 들지 않는지 그 입을 가만두지 않았는데요. 엄니, 제 생각엔 꼭 그런 것 같진 않은데요. 들어보니 동서는 취직이 아니라 취직을 선택했는데 민재 때문에 참는 게 아니죠. 오히려 민재 없었으면 눈치가 보이지 않았겠어요? 요즘 여자들 능력 있으면 다 나가서 일하려고 하는 건 맞지만 반면 능력 없는 여자들은 갈 곳도 없어요. 동서, 예전 회사에서 월급 얼마 받았어? 한 200 받았어? 저 어린 것의 입을 어쩌면 좋을까요? 저는 차마 제 입으로 나는 그때 기준으로 월 400은 받았어 라는 말을 할까 잠시 고민했어요. 그런데 시어머님도 제가 그 정도는 안 될 것 같다고 생각하셨는지 딴에는 저를 배려해서 얘는 벌써 시간이 얼마나 지났는데 뭘 그런 걸 물어. 그리고 네가 좀 많이 버는 거지? 원래 여자들 그 정도 받으면 많이 받는 거다. 네가 아무리 시집 온 지 얼마 되지 않고 나이가 어려도 네 동생 무시하면 안 되는 거야. 라고 저 대신 말씀하시는데 타이밍을 놓친 마당이라 다시 제가 정정하는 것도 웃긴 것 같아 그냥 똥 밟았다고 생각하고 남겼어요. 그리고 제가 아무리 있는 사실을 말해도 지 잘난 맛에 사는 형님이 믿지 않을 것이 분명했기에 더 말하지도 않았죠. 그러자 형님은 아무것도 물어보지 않았는데도 자기는 세후로 340 정도 받는다며 특유의 미소를 짓는데 아마 그때부터 저도 다시 일을 해볼까 하는 생각을 하게 된 것 같아요. 저도 사람인데 저 기고만장한 형님의 기세를 꺾어버리고 싶었거든요. 하지만 한편으로는 고민도 있었어요. 모든 경단녀들이 비슷한 생각을 할 것 같은데 일을 쉰 지 당시로는 4년이 넘어가고 있어서 불안하지 않았다면 거짓말이었죠. 특히나 광고 쪽 일은 너무 빨리 변하는 곳이라 더 막연하긴 했거든요. 그렇게 이런저런 고민을 하는 시간이 계속됐어요. 솔직히 형님이 오시기 전까지는 남편과도 아무 문제 없고 시부모님과도 그 어떤 문제가 없어서 별 다른 고민도 없이 아이 크는 것 보는 재미로 살았는데 형님이라는 짱돌이 들어온 뒤에 평화롭던 제 인생은 조금씩 물결을 일기 시작했어요. 우선 형님이 들어와서 맞이한 첫 명절부터 우려했던 일이 벌어졌어요. 시어머니는 명절 첫날 모두 모여 음식을 하자고 했지만 형님은 중요한 프로젝트를 맡고 있어서 그날도 집에서 일을 해야 한다고 했고 대신 아주버님을 보낸다고 하는데 제가 어떻게 아무것도 모르는 아주버님을 형님 대신이라고 붙잡고 일을 하자고 하겠어요. 시아버님은 형님의 그런 태도가 마음에 들지 않는지 딱딱하게 굳은 얼굴로 TV만 보셨고 저희 남편은 원래 남의 일에는 크게 관심이 없는 성격이라 집안 분위기가 그렇든 말든 아들이랑 놀면서 신경 쓰지 않았어요. 대신 시어머니께서는 복잡 미묘한 얼굴을 하고 계셨는데 아마도 당신도 가시집온 첫째 며느리가 마음에 들지 않지만 일 때문이라고 하니 뭐라고 하기가 그런 듯 보였어요. 그리고 다음날 아침 차례 지낼 준비를 마쳤는데도 형님이 오지 않았는데 그때는 저도 화가 나더라고요. 그래서 형님에게 전화를 걸었죠. 형님, 오시는 중이에요. 지금 차례 지낼 준비 다 끝났는데 식구들이랑 친척들 전부 기다리시거든요.
아, 동서, 미안해. 내가 어제 새벽 늦게까지 일을 하다가 잠이 들어서 늦잠을 잤네. 우리 그이 먼저 보낼 테니까 일단 차례 지내자. 막말로 내 조상도 아닌데 나 하나 기다리는 건 좀 아니지. 나도 최대한 빨리 준비해서 갈게. 참 어이가 없지 않나요? 무슨 일을 얼마나 대단하게 한다고 갓 시집온 며느리가 저렇게 행동을 하다니. 저는 이번 일만큼은 너그러운 시부모님도 참지 않을 거라고 오지랖 넓게 걱정을 했어요. 그런데요, 제 예상과 달리 오히려 제가 서운한 일만 일어났어요. 어머님, 아버님, 늦어서 죄송해요. 저도 최대한 맞추려고 노력하는데 워낙 업무량이 많다 보니 이렇게 됐어요. 제가 원래 결혼 전까지는 명절이고 뭐고 없이 일만 했거든요. 그래도 차차 조율하고 있으니까 양해 부탁드려요. 이 사람이 워낙 일중독이라서 좀 그런 면이 있긴 해. 근데 난 그게 좋아서 결혼한 거니까 엄마 아빠가 좀 봐줘요. 우리 집은 맏며느리 같은 재수씨가 있잖아. 그래도 그렇지. 한 집안 같은 며느리인데 누군 와서 일하고 누군 못 오고 그러면 안 된다. 민지 엄마 기분 상할 건 생각 안 해? 그야 똑같지 않잖아요. 이 사람은 직장 다니고 재수씨는 집에서 노는데. 아주버님, 그 말은 좀 그런데요. 제가 직장에 안 다닌다고 노는 건 아닌데요. 아, 말이 그렇다고요. 시간은 아무래도 이 사람보다는 재수씨가 더 자유로우니까요. 오해는 하지 말아요. 기분 나쁘라고 한 말은 아니니까. 다만 이 사람 좀 불편하지 않게 배려해달라는 말이에요. 형, 원래 배려받고 싶으면 내가 먼저 배려해야 하는 거야. 막말로 형수가 벌어서 우리한테 주는 것도 아닌데 왜 저 사람이 매번 형수를 배려해야 해? 나도 그건 아닌 것 같다. 형수, 저는 일하는 여자 충분히 이해해요. 그런데요, 그걸 방패처럼 쓰시면 안 되죠. 저도 직장 다니지만 좀 오바잖아요. 서방님, 같은 직장 아니잖아요. 저희 분야는 좀 그래요. 아무튼 늦어서 죄송합니다. 차례는 다 지내신 거죠? 형님은 저희 남편 말에 서둘러 이야기를 마치려 했어요. 그러자 아주버님이 저희 남편을 향해 불편한 시선을 던지기도 했는데 명절에 가족끼리 싸우는 일은 없어야 해서 그냥 넘기려 했고 명절 당일이고 이제야 식구들이 다 모여서 점심을 뭘 먹으면 좋을까 고민하고 있었는데 형님이 온 지 2시간이 되지 않아 나갈 채비를 했어요. 형님, 어디 가세요? 친정 가야지. 동서는 친정 안 가? 저도 갈 건데 점심 먹고 같이 움직이시죠. 오신 지 얼마 되지도 않으셨잖아요. 그게 우리 집은 포항이라 좀 멀어. 지금도 늦었다니까. 동산의 친정은 가깝다며. 네, 뭐 포항에 비하면 저희 친정은 안양이라. 집 가까워서 좋겠다. 그럼 동서는 그냥 저녁도 먹고 가. 어머님 아버님 적적하시잖아. 자기야, 우린 얼른 가자. 차 막혀. 저는 형님의 말과 태도에 이젠 헛웃음이 튀어나왔어요. 그러면서 시부모님께는 100만원씩 넣은 분봉투를 각각 드렸는데 돈을 받으셔서 그런 건지 저희 집에 비해서 거리가 먼 사돈댁을 생각해서인지 시부모님은 뭐라고 하지도 않으셨고 시어머님은 제가 전날 힘들게 준비한 명절 음식까지 바리바리 싸서 형님 손에 들려줬어요. 당연히 서운했죠. 그게 저를 서운하게 할 의도는 없으셨는지 모르지만 같은 며느리 입장에서 좋을 수는 없었으니까요. 그리고 그렇게 큰 돈은 용돈으로 처음 받아보신다며 시어머님이 어찌나 좋아하시는지 20만원 챙겨드린 저로서는 민망하기까지 했어요. 그뿐만 아니었어요. 김장날에도 그놈의 일 때문에 자기는 시간 내기 힘들다며 아주버님 손에 김치통만 들려보냈는데 시어머니한테는 못 가져 죄송하다고 백화점 스카프를 선물로 같이 보냈더라고요. 이쯤 되면 그냥 돈으로 다 떼우겠다는 심보를 보였고 앞으로도 매번 일 핑계로 이럴 거라는 게 뻔했어요. 게다가 시어머니는 뭔가 받아서 그런 건지 당신도 다 아시면서도 매번 저한테만 참으라고 하셨고 시어머님이 저러니 저는 자기 아랫사람이니 보이지도 않는 것 같더군요. 그리고 이 얌체 형님은 어쩌다 가족들이 모여 외식이나 나들이를 가면 아주버님도 있는데 꼭 자기가 계산하면서 온갖 생색은 지 혼자 다 냈어요. 그러다 시아버님의 환갑이 되었죠. 저는 당연히 어디 좋은 곳에 가서 식사를 한다던가 가족들이 여행을 간다던가 하는 계획을 세우고 있었는데 이젠 며느리가 저 혼자가 아니잖아요. 내키지는 않았지만 형님께 전화해서 상의를 하려 했었죠. 아버님 환갑? 아직 환갑 전이셨어? 난 진작에 지나신 줄 알았는데.
아버님 연세 그렇게 많지 않으세요. 어머님도 환갑되려면 4년은 더 있어야 하는걸요. 그나저나 요즘 환갑은 잔치까지는 하지 않으니까 가족끼리 여행 가는 건 어때요? 제주도도 좋을 것 같은데. 에이, 무슨 제주도, 시시하게. 그냥 베트남이나 대만 같은 데 가자. 경비는 내가 낼게. 아니에요. 자식이 둘인데 같이 해요. 저 그 정도 돈은 있어요. 아니야. 괜히 뱁새가 황새 따라가다가 가랑이 찢어지지. 그 돈으로 민재 백화점에서 옷이라도 사다 입혀. 지난번에 보니까 옷이 너무 후줄근하더라. 요즘 엄마들 애 옷도 엄청 신경 써서 입힌다고 하던데. 동서도 신경 좀 써. 아무튼 내가 알아서 할 테니까 동서는 내가 시키는 대로만 해. 어때? 나 같은 형님도 없지? 저도 사람이 꼬여서 그런 건지 형님의 말에 하나도 고맙지 않았어요. 좋은 의도로 그렇게 말하는 게 아니라는 걸 제가 모르지 않았으니까요. 그리고 더 기분 나쁜 건 제가 친구들이랑 여행이라도 가거나 조금 좋은 물건을 사기라도 하면 득달같이 손이 노릇을 하려 했어요. 동서는 나보다 나이도 많으면서 참 생각이 없다. 외벌이로 살면 한 푼이라도 더 아낄 생각을 해야지. 밖에서 힘들게 일하는 서방님 생각은 안 해? 우리 서방님 너무 불쌍하다. 그래서 내가 어디 마트라도 가서 일하라고 한 거야. 서방님이 나중에 괜히 이런 걸로 트집 잡으면 그땐 어쩌려고. 어쩌긴 뭘 어째요. 만약 남편이 그런다면 저는 뒤도 돌아보지 않을 건데요. 게다가 형님은 제가 무슨 남편이 벌어다주는 돈으로 사치를 하는 것처럼 사람을 몰았지만 되게 그런 것들은 순수한 제 수입으로 하는 경우가 대부분이었어요. 저도 아이 어린이집에 가면 그냥 보내는 시간이 아까워 얼마 전부터 직장 다닐 때 알던 사람들 소개로 여기저기 원고를 써주거나 관련 기사들 번역해서 정리해주는 등 나름 필요한 돈은 벌어서 썼거든요. 그래서 당당하게 말했죠. 형님, 이건 제가 집에서 일해서 번 돈으로 산 거예요. 저희 그이 생각해주는 마음은 알겠는데 그런 거 아니니까 다음엔 자제 좀 해주세요. 어머, 그랬어? 난 또 그래도 동서 대단하다. 집에서 하는 일이 거기서 거기일 텐데 티끌 모아 태산도 아니고 언제 이렇게 모았어? 하기사 사람이 잘하는 것도 있지. 기분 나빴다면 미안해. 형님은 전혀 말과 다르게 미안한 기색 없이 그렇게 말했어요. 그리고 저도 마음이 꼬일 대로 꼬여서인지 언제고 저런 형님을 밟아줘야겠다고 다짐하게 되었는데요. 그래서 계획보다는 이르긴 했지만 복직하기 위한 준비를 하기 시작했어요. 이력서는 물론이고 제가 진행했던 모든 것들을 모아 포트폴리오로 정리를 하기 시작했죠. 그리고 자연스레 전에 같이 일했던 사람들에게 복직할 계획을 알렸고 평소 관심 있던 회사에는 이력서도 보내면서 진심으로 재취업을 하기 위한 시동을 걸었어요. 나는 자기 민재 초등학교나 보내고 일 다시 했으면 좋겠는데 왜? 갑자기 다시 일을 한대? 설마 내가 벌어다주는 돈이 부족해? 아니야. 그냥 계속 이렇게 살다가는 자존감 떨어져서 못 살 것 같아서 그래. 그리고 주변 엄마들 보니까 초등학교 가서는 애가 더 일찍 와서 그때도 다시 일하긴 어렵다고 하더라. 그래서 이왕 할 거면 하루라도 빨리 하려고 오래 쉬기도 했고. 자기, 전에는 광고회사 다녔다고 했지? 형수도 지금 광고회사 다니고. 그럼 형수한테 말해보면 어때? 자기 회사 다닐 때 나름 잘 나갔다며. 퍽이나 당신 형수가 날 인정하겠다. 행여나 아주버님이나 형님한테 나 광고회사 다녔다고 말하지 마. 왜? 비밀도 아닌데. 괜히 또 사람 기분 나쁘게 갈굴 게 뻔하니까 그렇지. 그리고 나도 이렇게 된 거 적당한 회사는 안 갈 거야. 야, 우리 마누라 제대로 열받았네. 알았어. 난 무조건 우리 자기 편이야. 이걸 편먹고 싸우자고 시작한 일은 아니었는데 이렇게 된 거 저도 최선을 다하지 않을 수 없게 됐어요. 그리고 기회는 정말 예상 밖에서 저를 찾아왔는데요. 선배, 전에 다시 일하고 싶다고 하셨죠? 제가 선배 얘기를 다른 선배한테 했거든요. 그런데 완전 대박. 예전에 선배 예뻐하던 노이사님 있잖아요. 그분이 선배 스카우트 한다고 연락처 알려달래요. 저 알려줘도 되죠? 노이사님이? 그럼 나도 완전 감사하지. 근데 전에 회사 그만두셨다고 하지 않으셨어? 애들 때문에 캐나다 나가신다고 하셨던 것 같은데. 그게 언제적 일인데요. 재작년에 귀국하셨죠. 그리고 지금은 저희 회사 아니고 다른 회사 다니세요. 그래서 저 솔직히 이 얘기를 해야 하나 말아야 하나 고민했다니까요. 저는 당연히 선배가
저희 회사 다시 오셨으면 좋겠으니까. 나도 그러고 싶지. 근데 그 회사가 다시 다니고 싶다고 넣어주고 그러지 않잖아. 그러니까요. 대기업은 이런 게 안 좋아요. 사람들이 너무 많아. 사람이 적당히 없어야 사람을 수시로 뽑고 그러는 건데. 정은 씨 지금 은근히 자랑하는 거지? 대기업 다닌다고? 제가요? 설마요. 번데기 앞에서 주름 닫는 것도 아니고 제가 어떻게 전설 앞에서 자랑을 합니까? 아무튼 하루라도 빨리 복직하세요. 회사는 달라도 점심 같이 먹고 전처럼 맥주 한 잔도 하게요. 그래, 나도 그러고 싶다. 아무튼 고마워. 내가 복직하면 제일 먼저 정은 씨한테 밥 살게. 나 놀 때 부엌거리도 소개해주고 이래저래 내가 정은 씨한테 빚이 많다. 무슨 그런 말씀을. 제가 입사하고 선배 도움을 얼마나 많이 받았는데요. 아무튼 노 이사님. 아니지, 이젠 사장님이지. 노 사장님한테 선배 번호 드릴게요. 꿈만 같았어요. 이미 놓아버린 줄이라고 생각했는데 제가 알던 사람들은 이제 각자의 회사에서 잘나가는 사람이 되어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리고 그 사람들이 저를 다시 끌어주는 그런 기분이 들었는데 벌써 취직을 한 것처럼 가슴이 뛰기 시작했어요. 사실 남편을 만나기 직전 일을 쉴 때는 회사가 그리고 일이 저를 갉아먹는다고 생각했는데 일을 손에서 놓으니 무슨 애증이라도 되는 건지 그렇게 그때가 그리울 수가 없더군요. 그리고 그날 오후 늦게 모르는 번호로 연락이 왔어요. 저를 스카우트하고 싶다던 노 이사님, 아니 노 사장님의 전화였죠. 지수씨, 오랜만이야. 잘 지냈어? 사장님, 아니지. 이젠 대표님이라고 불러야 한다면서요. 정말 대단하세요. 존경합니다. 뭘 또 존경까지. 어쩌다 보니까 그렇게 됐네. 그나저나 자기 복직한다고 해서 내가 얼마나 반가웠는지 알아? 마침 경력자가 절실했거든. 어디 연락 온 회사는 있고? 아니요, 아직은 없어요. 이력서 넣은 회사도 아직은 2군데밖에 없고요. 지수씨 같은 고스펙 사람은 이력서 넣으면 바로 연락 올 텐데 그 회사가 사람을 볼 줄 모르네. 그래서 난 그런 절차 다 떼고 무조건 우리 회사 와달라고 떼쓰려고. 그래서 하는 말인데 지수씨 포트폴리오 있지? 그거 나 좀 보내줘. 아무리 대표라고 해도 그 정도는 보여줘야 명분이 있지. 이번에 우리 회사가 진짜 중요한 프로젝트가 있거든. 이게 다른 해외 국가 사업이랑도 연관이 있어서 서화를 걸고 진행하는 일이라 요즘 내가 너무 힘들다. 와서 나 좀 도와줘. 제가 도움이 된다면 당연히 그러고 싶죠. 다른 사람이 하는 말도 아닌데요. 그나저나 지금은 어디 회사에 있으세요? 대표님이시니까 창업하신 거예요? 아우, 내가 그럴 배짱이 어딨어. 나도 여기 스카우트지. 땡땡땡땡이야. 놀랐지? 말을 듣고 깜짝 놀랐어요. 그 회사가 제가 다니던 회사의 경쟁사이자 지금 형님이 다니는 회사였거든요. 아무리 같은 분야 회사라도 형님과 같은 회사에 다닐 생각은 해본 적이 없던 저였는데 솔직히 좀 당황했죠. 그래서 말을 잇지 못하고 있으니 먼저 말씀을 꺼내셨어요. 설마 예정 때문에 우리 회사 마다하는 거 아니지? 자기가 원래 한번 몸담으면 애사심이 끝내주잖아. 그래서 아주 탐이 나. 다른 회사에 뺏기기도 싫고. 일단은 전화로 이럴 게 아니라 하루라도 빨리 만나자. 어떻게 지내는지 너무 궁금해. 대표님은 한껏 들뜬 목소리로 빨리 만나자고 보채셨어요. 저는 그런 대표님이 너무 감사했죠. 그래서 바로 다음 주에 만나기로 약속을 했고 회사 건물에 위치한 카페에서 보기로 했는데요. 워낙 바쁘신 분이라 어디 멀리서 보기도 어렵다고 하셔서 제가 무조건 맞추겠다고 했어요. 그러면서 이왕이면 형님은 마주치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마음으로 나름 신경 써서 멋도 부리고 오랜만에 회사 건물들이 있는 그곳으로 나갔는데요. 무슨 타임머신이라도 타고 온 듯 옛 기억이 새록새록 올라와 기분이 묘하더군요. 물론 그 사이 변한 것도 많지만 무엇보다 경쟁사 건물에 들어가니 그 기분이 남달랐어요. 그리고 저는 약속 시간보다 빨리 간 편이라 커피를 시켜놓고 한참 사람 구경을 하고 있었는데요. 옛 생각도 나서 그런지 재미있어서 시간 가는 줄도 몰랐어요. 그리고 그때였죠. 아직은 결정 난 것이 아니니 이왕이면 마주치지 않았으면 하는 형님이 저를 발견했는지 저를 향해 다른 동료들과 성큼성큼 다가왔어요. 그리고 아주 기분 나쁘게 제가 자기 회사에 차려입고 나타난 것이 안 입고 온 듯 이렇게 말했죠. 어머, 이게 누구야? 동서잖아.
동서가 여기 무슨 일로 왔어? 설마 커피 마시고 싶어서 여기까지 혼자 온 거야? 애는 어쩌고. 아줌마가 거기 그러고 있으니까 진짜 튀는 거 알아? 그래요. 제가 있는 게 튀나 봐요. 그런데 다른 사람들은 신경 안 쓰던데. 형님도 저 신경 쓰지 말고 볼일 보세요. 혼자 오신 것도 아니잖아요. 아니, 내 말은 동서가 여기 올 일이 없잖아. 그래서 궁금해서 묻는 거야. 솔직히 여긴 동서 같은 사람이 와서 자리 차지하고 있으면 좀 그렇거든? 네? 저 같은 사람이 와서 자리 차지하고 있으면 안 된다고요? 여기가 뭐 그렇게 대단한 곳이에요? 뭐? 지금 나랑 농담해? 그럼 대단하지. 물론 여기가 꼭 우리 회사 사람들만 쓰는 곳은 아닌데 눈 있으니까 둘러봐. 여기 대부분 나처럼 사원증 걸고 있잖아. 사원증이 무슨 대단한 증표라고. 저도 일 있어서 온 거예요. 그러니까 신경 끄고 커피나 마시고 가세요. 동서, 말이 좀 그렇다. 그래도 내가 손이 형님인데 밖이라서 뭐 계급장 떼고 붙어보자는 거야? 나 솔직히 좀 그래. 여기가 동서처럼 애엄마가 올 곳은 아니잖아. 무슨 일로 왔는지 모르지만 알고 싶지도 않아. 뭐 그저 그런 일이겠지. 그런데 이 회사에 내가 다니는 건 알고 있잖아. 그럼 적어도 여긴 오지 말아야지. 사람 쪽팔리게. 보니까 커피 다 마신 것 같은데 조용히 자리 옮겨. 그 만나기로 한 사람한테 다른 데서 보자고 해. 여기 내 얼굴 아는 사람 많거든? 사람 그만 망신시키고 가라고. 저는 너무 기가 막혔어요. 처음엔 그냥 유치하다고 넘기는 수준이었는데 이건 선을 넘어도 아주 제대로 넘은 거잖아요. 그래서 이번엔 정말 그냥 넘어가지 말아야겠다고 생각하던 찰나 저를 이곳에 부른 대표님이 제 이름을 부르며 나타나셨어요. 지수씨, 빨리 왔네. 잠깐만 기다려. 음료 주문하고 갈게. 봤죠? 내가 여기서 만나기로 한 사람. 설마 자기가 다니는 회사 대표님도 모르는 건 아닐 테고. 대표님이 보자고 하시는 거라 내가 다른 곳에서 보자는 말을 못하겠네요. 뭐야? 동서가 왜 우리 회사 대표님을 만나? 그리고 대표님이 어떻게 동서 이름을 알지? 왜긴요. 원래 알던 사이니까요. 전 직장에서 저를 예뻐해 주시던 이사님이셨어요. 제 말에 형님은 얼빠진 얼굴로 그 자리에서 굳어버렸어요. 그뿐만 아니죠. 형님과 같이 온 사람들도 이 상황이 놀라운지 눈을 이리저리 굴리는데 그제야 저를 유심히 보는 것 같았어요. 그리고 대표님이 오시면서 형님과 다른 사람들을 고개를 갸웃거리면서 쳐다봤는데 형님이 90도 폴더 인사를 하더니 꽁무니를 빼듯 그 자리를 도망치더군요. 어찌나 고소하던지 저도 모르게 웃음이 터지고 말았어요. 지수씨, 왜 그래? 그리고 아까 여기 있던 사람들 우리 회사 직원 같은데 지수씨 아는 사람이야? 아니요, 처음 봤어요. 저한테 자리 차지하지 말고 가라고 하길래 뭐라고 해줬거든요. 정말 요즘 젊은 사람들이 그래. 자기들밖에 모르더라고. 그나저나 내가 미안하네. 사원증의 이름은 봤어? 아니요, 뭘 그런 걸로. 괜찮아요. 저도 뭐라고 했는걸요. 그러지 말고 바쁘실 텐데 바로 본론 이야기부터 해주세요. 제가 쉬는 동안 감이 떨어졌을 것 같아서 걱정이 많아요. 무슨, 보내준 포트폴리오 보니까 지수씨 예전 그대로더라. 임원들도 만장일치야. 자기 언제부터 출근할 수 있어? 팀은 대충 능력 있는 사람들로 꾸렸고 지금 팀장급 뽑으면 돼. 그 팀장은 자기고. 저요? 제가 그렇게 중요한 자리에 어울릴까요? 그럼 이번 프로젝트는 무조건 경험이 있는 사람이 필요해. 자기 예전부터 쭉 글로벌 사업 쪽 일했잖아. 해외 바이오랑 협력해서 일도 많이 했고 자기 포트폴리오 보고 사람들이 어서 모시자고 성화야. 다른 회사에 뺏기면 안 된다고. 어떻게 그런 능력을 갖고 이렇게 오래 쉴 수가 있어? 나 자기 영영 이 바닥에 안 들어오는 줄 알았잖아. 그러게요. 저도 그만둘 때는 그럴까도 했어요. 솔직히 너무 힘들잖아요. 그런데 배운 게 도둑질이라고 안 하니까 이게 또 너무 하고 싶은 거 있죠? 내가 그 마음을 알지. 그래서 나도 그때 스카우트 제의한 회사가 우리 회사야. 이렇게 대표까지 될 줄은 몰랐지만 아무튼 나 자기 오케이 하는 걸로 알아도 되지? 시간 오래 못 줘. 다음 주 바로 출근해줬으면 좋겠는데 대우는 서운하지 않게 해줄게. 지금은 프로젝트 계약직으로 우리가 모셔오는 걸로 하고 내년엔 제대로 채용하는 걸로 하자. 그래야 헛소문이 안 돌아. 네, 저는 대표님만 믿고 그저 열심히만 할게요. 제가 실망시켜드리는 건 아닌지 모르겠어요. 저 바짝 긴장하고 최선을 다할게요. 그래, 난 자기 그런 자세가 너무 좋아. 그럼 잘 부탁해.
우리 회사에 온 걸 진심으로 환영해. 참 고맙게도 대표님은 제가 전에 다녔던 회사의 연봉보다도 훨씬 높은 금액으로 저를 채용했어요. 그리고 남편은 제 얘기를 듣고 저를 다시 봤다며 입이 떡 하고 벌어졌는데 기분이 나쁘지 않더라고요. 저는 워낙 어릴 때부터 부모님이 잘난 척하는 사람은 꼴불견이라고 배우며 컸기에 자기 자랑 같은 건 하지 않는 편이었는데 그래서인지 남편의 반응이 더 재미있었어요. 그리고 형님은 그날 이후 전에는 잘 하지도 않던 카톡과 전화로 자꾸만 사람을 귀찮게 했는데요. 제가 이윽고 시댁 식구들에게 복직을 하기로 했다는 사실을 알리고 그 회사가 형님과 같은 회사라고 말을 하자 시부모님과 아주버님의 표정이 정말 가관도 아니었어요. 형님 얼굴은 뭐 말할 것도 없었고요. 사실 이미 회사에서는 제 소문이 퍼질 대로 퍼져서 형님도 이젠 저에 대해서 다 아는 눈치였고 제가 팀장으로 가면서 팀원들 인사 자료를 다 받기에 거기에 끼지도 못하는 형님은 더 이상 저한테 잘난 척을 할 수 있는 처지가 아니었어요. 그리고 형님도 형님이지만 시어머님이 정말 많이 놀라셨는데 집에서 애 키우며 살림만 하던 제가 그렇게 잘 나간다고 생각한 형님보다 사실은 더 능력 있는 사람이었다는 게 많이 놀란 눈치셨어요. 예, 민재 엄마야. 난 솔직히 아까 말 듣고 너무 놀랐다. 너는 그렇게 능력도 좋은 애가 왜 그러고 살았어? 왜요? 저런 민재 키우는 것도 너무 보람있고 어머님이랑 명절 음식하고 제사 준비하는 것도 좋았는걸요. 그래도 그렇지. 너 은근히 내 뒤에서 나 흉봤을 거 아니야. 너보다 못한 네 형님은 그렇게 다 봐주고 넌 부려먹는다고. 아니에요. 저 그런 적 없어요. 솔직히 형님이 이리 빼고 저리 빼는 건 얄미워 죽겠었는데 어머님한테는 진짜 서운한 거 없어요. 착해 빠져서. 좋다. 우리 민재는 내가 전적으로 맡을게. 어린이집에서 데려와서 저녁까지 다 챙겨서 먹일 테니 넌 아무 걱정하지 말고 일해라. 정말요? 사실 다른 건 다 괜찮은데 민재가 걱정이었거든요. 그래, 내 주변 며느리 본 친구들도 다 그런 소리 하더라. 싫다고 해도 남의 손에 맡기는 건 또 싫으니까 자기들이 손자 손녀 보더라고. 난 뭐 그거에 비하면 다 큰애 보는 거지. 감사합니다. 제가 다른 건 몰라도 시댁복은 있나 봐요. 그렇게 저는 아이 걱정도 하지 않고 회사에 들어갈 수 있었어요. 그리고 첫 출근을 하니 제 이름이 적힌 자리가 딱 있는데 뭔가 심장이 마구 뛰더라고요. 그동안 충분히 쉬었으니 다시금 열심히 일하고 싶은 의욕이 샘솟았어요. 그리고 자리가 자리인지라 저도 형님의 위치가 어느 정도이고 능력이 얼만큼인지 알고 싶었는데 나 참 맨날 중요한 프로젝트 어쩌고 하더니 그런 능력은 없는 사람이더군요. 그냥 잘 나가는 척 코스프레를 하고 싶었던 게 분명했어요. 그런데 형님은 제가 자기보다 높은 직책과 연봉으로 같은 회사에 있는 것이 도저히 용납이 되지 않았는지 한 번은 퇴근하는데 저한테 따로 보자고 연락이 왔고 저는 회사 근처 호프집에서 형님을 마주했어요. 동서, 내가 아무리 생각해도 이건 너무 부당한 일이라서 그냥 넘길 수가 없겠다. 동서 우리 대표님 이용해서 낙하산 입사한 거지? 그러지 않고서야 모집 공고도 없는데 이렇게 바로 들어올 수가 없잖아. 이봐요 최영주씨, 우리 공과사는 좀 구별할까요? 집안 대소사 의논하는 것도 아닌데. 그리고 이젠 영주씨도 알지 않나? 나 회사 중요한 프로젝트 때문에 스카우트 된 거. 나 전에 다니던 회사가 땡땡땡땡이야. 그래서 대표님하고도 아는 사이였던 거고. 내가 낙하산인지 아닌지는 앞으로 보면 알 거잖아. 아, 영주씨가 그렇게 어렵게 들어간 회사에 내가 너무 쉽게 들어가서 배 아파? 뭐가 그렇게 화가 났어? 난 좋은데. 한 집안 며느리가 같이 회사 다니면 너무 좋잖아. 집안 행사 일정도 같이 맞추고. 미리부터 말하지만 자기 이제 명절이랑 제사 때 일 핑계로 빠질 생각은 안 하는 게 좋을 거야. 그렇게 살면 안 창피하니? 형님은 180도 바뀐 제 태도에 얼굴이 금방이라도 폭발할 것 같이 벌개졌어요. 그리고 씩씩거리며 그 뒤에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는데 그렇게 통쾌할 수가 없더군요. 이러려고 복직한 건 맞는데 제 생각보다 형님이 더 기분 나빠하니 통쾌함이 두세 배는 되는 것 같았어요. 그렇게 자기 다니는 회사 들어가기 힘들다고 자기는 거기서 중요한 일을 맡고 있어 바쁘다고 온갖 잘난 척을 다 했는데 제가 한 방에 자기보다 더 중요한 업무를 맡으며 회사에 들어가니 모르긴 몰라도 배알이 많이 꼬인 것 같았어요. 그리고 이 앙큼한 게
제가 업무상 필요해서 회사 내 업무용 메신저로 필요한 파일을 가지고 내 방으로 오라고 지시를 했는데 오전 시간이 다가도록 오지 않는 거예요. 사실 이런 건 일하면서 생각할 수도 없는 일인데 형님은 사적으로나 공적으로나 참 마음에 들지 않는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형님이 속한 부서장에게 이 사실을 말했고 그제야 5분도 되지 않아 형님이 쭈뼛쭈뼛 모습을 드러내더군요. 저는 굉장히 화가 난 얼굴로 형님을 맞이했어요. 그리고 제 특유의 업무용 말투로 말했죠. 최영주 과장, 내가 지시한 지 얼마나 됐지? 과장 딱지는 뭐 사다리 타기에서 단 건가? 사람이 왜 그래? 아, 회사에서는 초면인데 내가 바로 말을 놔서 불쾌한가? 아니요, 괜찮습니다. 내가 여기 와서 반말만 쓰다 보니 그래. 자기가 이해해. 그리고 나는 말이야, 싸가지 없는 건 용납해도 일 못하는 건 용납 못해. 내가 이 파일 없어서 다른 일을 못했잖아. 내가 하루에 처리해야 할 일이 얼마나 많은 줄 알아? 사람이 책임감을 갖고 일을 해야지. 내가 처음이고 집안 식구니까 이번 한 번은 그냥 넘어가주는 줄 알아. 이제 그만 나가봐. 저는 바쁘기도 하고 더는 할 말도 없어서 형님한테 나가보라고 했어요. 그런데 형님은 저한테 할 말이 있는 건지 도통 나갈 생각이 없었고 우물쭈물하는 것 같더니 이내 제 눈치를 보며 이런 말을 하더군요. 저기 팀장님, 그동안은 정말 죄송했습니다. 팀장님이 알고 보니까 여기 바닥에서 유명하시더라고요. 저는 그것도 모르고. 됐어. 예전에 유명했던 게 뭐 대수라고. 앞으로가 중요하지. 그런데 들었다고 하니까 하는 말인데 나 일 못하는 사람 진짜 싫어해. 받아간 월급 만큼 일은 해야지. 아무리 우리 팀에 들어올 능력은 아니라지만 오늘처럼 내가 지시 내리면 일 처리는 빨리 부탁해. 앞으로 지켜볼 테니 유념하라고. 네, 죄송했습니다. 할 말 다 했으면 가봐. 저는 형님을 나가라고 하고 문이 닫히자 기분이 묘했어요. 그러게 사람이 처음부터 마음보를 착하게 먹었으면 얼마나 좋아요. 같은 회사에 저라는 빽이 생기는 건데. 아무튼 그날 이후 형님은 말이 형님이지 회사에서는 물론이고 집에서도 제 눈치를 보느라 정신이 없더군요. 전에 같으면 커리어 우면 행세하며 있는 생색 없는 생색을 다 내고 하기 싫은 건 회사 핑계로 빠졌을 형님이었는데 제가 딱 버티고 있으니 그야말로 꼬리 내린 개가 따로 없었어요. 저도 저지만 저희 시부모님이 그 점을 제일 괘씸해 하셨고요. 그 덕에 저는 입지가 올라가고 형님은 집에서도 다른 가족들 눈치를 보는 꼴이 되었는데 나중엔 좀 미안한 기분도 들더군요. 꼭 제가 형님을 그렇게 만든 것 같아서요. 그런데요, 아무리 생각해도 저는 제가 잘못한 건 없는 것 같아요. 자기 자신을 그렇게 만든 건 형님 본인이죠. 저는 맹세코 일부러 형님을 곤란하게 하거나 괴롭힌 적이 없어요. 이런 말이 이런 상황에 맞을지 모르겠는데 자기가 판 무덤에 자기가 묻힌 꼴이 된 거죠. 그 뒤 저는 일부러라고 할 것도 없이 평소처럼 똑같이 열심히 일했어요. 저도 제 능력을 높게 평가해준 회사에 보답을 해야 했으니까요. 그래서 형님 생각은 정말 1도 하지 않고 공과 사를 딱딱 구별했는데 그러다 한 번은 시어머니 생신으로 형님 내외와 같이 모이게 됐는데 문득 이런 생각이 들더군요. 저 철없는 형님이 이번 기회로 사람을 겉모습만 보고 무시하는 그런 못된 습관은 버렸으면 좋겠다고요. 그리고요, 이젠 저도 직장이 있는 사람이다 보니 시어머님이 생신 때 별의던 명품 백을 하나 선물해 드렸는데 시어머님이 어찌나 좋아하시는지 남편이 그러더군요. 요즘 우리 엄마가 자기 자랑을 얼마나 하고 다니는 건지 민재 데리러 갈 때마다 사람들이 자기 그렇게 잘 나가냐고 나한테 물어봐. 하기사, 예전 자기 생각하면 믿기는 어렵겠지. 그래? 그래서 자기는 뭐라고 했는데? 뭘 뭐라고 해. 맞다고 했지. 내 마누라가 좀 잘 나가잖아. 저 말을 듣는데 새삼 형님이 고마웠어요. 형님의 그런 갈굼이 없었다면 저는 이렇게 빨리 복직 생각을 못했을 거잖아요. 지금 생각하면 사람의 일은 참 알 수 없는 것 같아요. 그리고 형님은 예전과 달리 이젠 회사에서도 시댁에서도 제가 싫어하는 행동은 일치하지 않는데요. 이젠 명절이나 제사 전날이면 제가 뭐라고 하지도 않았는데 자기 혼자 장도 다 보고 저보다 일찍 시댁에 가서 일을 해요. 어머 형님, 일찍 오셨네요. 벌써 준비 다 하신 거예요? 같이 하시지. 아니에요. 그동안은 동서가 다 했으니까 이젠 저도 해야죠. 형님, 말씀하시는 대로 편하게 하세요. 여긴 회사가 아닌데. 이게 편해서요. 그리고 오늘은 여기서 자고 내일 아침에 차례 준비도 하려고요.
와, 정말요? 나는 불편해서 잠은 집에 가서 잘 건데. 천천히 오세요. 제가 다 할게요. 오늘 다 해서 할 것도 없어요. 참 권력이 좋긴 해요. 덕분에 저도 시어머니도 예전에 비하면 훨씬 편해졌죠. 뭐 그것도 사실은 순수한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건 아니겠지만 제가 이미 회사 돌아가는 사정을 다 아는 이상 예전 같은 핑계는 댈 수 없겠죠. 예전의 형님이라면 상상할 수도 없는 요즘이 저도 시어머니도 너무 웃긴 거 있죠. 그리고요, 자기는 몸만 가진다고 애 가질 생각도 없다고 하더니 어느 날 형님은 임신했다고 식구들한테 말했고 출산할 즈음엔 회사도 그만둘 생각이라고 했어요. 정말 의외였죠. 그렇게 커리어 우먼 노래를 하더니 직장을 그만둘 줄은 몰랐거든요. 그리고 형님은 예쁜 여자 조카를 낳았어요. 저는 아들이 있어 그런지 딸이 참 예쁘더라고요. 생긴 건 아주버님을 많이 닮았는데 부디 성격은 형님을 닮지 않았으면 좋겠네요. 저도 그렇고 형님도 그렇고 사람은 역시 자기가 의도한 대로만 살 수는 없는 것 같아요. 저는 그게 오히려 제 인생을 더 좋은 방향으로 이끌었지만 글쎄요, 형님의 미래는 어떻게 될지 궁금합니다. 자기가 그렇게 무시하고 염려했던 그런 모습은 되지 않길 바래요. 그러면 같은 식구라고 하지만 너무 창피하잖아요. 혹 제가 너무하거나 많이 유치하게 보이실까요? 사실 형님과 이렇게 지내고 싶은 마음은 없었는데요. 첫 단추를 잘못 끼웠더니 결국 이런 마무리가 되고 말았네요. 또 모르죠.